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 시각 K스탁 오후장 특징주에 대한 전략,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베스트인베스트 이상로 대표 통해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반도체 업황 곧 바닥이다. 업황 바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약성 재고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업황 바닥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기우고 있습니다. 재고 증가율 추이를 봤을 때 이화진 과장님,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네, 결국에는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1월 10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제 사파이어 LPG가 사실 1년간 그동안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루머성이 결국에는 실현화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서버용에 대한 이런 디램 수요가 과연 내년에 AI라든지 5G든지 결국에는 글로벌 나라들이 실제 인도나 중동과 같은 부분들이 수요가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좀 재고가 크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DDR4에서 DDR5로 얼마만큼 크게 전환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부분도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대부분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크게 줄어들 거다, 업황 바닥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주가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는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이 반도체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값이 2개월 연속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고 증가율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분석이 재고는 많지만 그 악성 재고라는 부분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반도체주 이제 업황 바닥이 그래도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기대감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4분기도 그렇고 부진한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살펴보면 그래도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단 서버용 디램 쪽에서의 수요가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낸드 쪽을 보자면 사실 이쪽의 걱정이 더 컸는데 삼성전자가 또 낸드 가격 10%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봤다라는 건데, 이상로 대표께서는 디램뿐만이 아니라 낸드 쪽까지 봤을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은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염두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에 대한 상승세를 또 견인했던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우리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죠.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낸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상관작용을 시키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빠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는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도 꾸준한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에 대한 반등 자체는 일부 제한적 상승에 대해서 좀 지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조금 힘들지 않나. 미국의 업체들을 보면 지금 현재 메타라든지 또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용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생각처럼 순조롭게 이어지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것은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던 것이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기대감일 뿐이고, 우리가 예상처럼 그렇게 쉽게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변화는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의 변화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재는 제한적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염두를 해두는 게 맞지 않겠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어쨌든 제한적 상승에 그치고 추세적인 전환에 있어서는 내년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역시 경기 위축 국면에서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크게 가져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신 만큼 반도체주 아직까지는 좀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좀 진단을 주셨고요. 얼마 전에 저희 시티그룹 이세철 전문께서도 디램의 경우에는 내년 3분기 이후 회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갖는다면 내년 벚꽃 필 때라는 진단을 주신 바 있죠. 그래서 이번은 좀 제한적 반등 수준에서의 그 흐름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도 내년을 바라보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뭐 반도체주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네카오 내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올해 부진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내년에 좀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하나 여기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마냥 또 눈높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또 영향도 같이 받을 텐데 이화진 과장은 내년에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에 좀 무게를 두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이실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보는데 네.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에 있는 사업군 중에서 컨텐츠 쪽은 그래도 조금 많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웹툰 관련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망가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피코마라는 이제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종이 만화 시장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디지털 웹툰으로 올라오는 추세이고 그만큼 네이버나 카카오가 일본 시장을 굉장히 점유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내년부터는 좀 북미 시장을 크게 조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비중 단에는 아직까지는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내년에 만약에 실제로 이 컨텐츠나 이런 이커머스나 광고 쪽에 있는 매출만큼 치고 올라온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예전에 코로나 시절만큼의 주가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워낙 이제 코로나 때 그런 커머스나 광고 쪽의 수익이 좋다 보니까 올해 워낙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이 내년에는 적어도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까? 주가의 측면에서 워낙 이제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유자에 한해서 볼 만한 건가요? 일단은 신규 관점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웹툰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지분 회사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지분 이익단에서도 조금 연관을 좀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일단 포시마크 관련된 이슈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네이버 쪽이라면은 좀 매수 관점을 보되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덩달아 같이 가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바닥권에서 계속 좀 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나아진다고는 하나 사실 다른 업종군 대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로 대표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광고 수익이라는 것이 큰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을 때 광고 수익이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이벤트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끝났던 월드컵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이벤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에 대한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이런 글로벌적인 이벤트나 국내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사실 이제 쉽게 그런 큰 이벤트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광고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앞서 이화진 과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무형 자산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IP라는 고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안에 등록되어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드라마화되거나 또는 컨텐츠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안에서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시점, 과도기적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보다는 옆으로 행보 내지 조정세가 좀 더 펼쳐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 두 가지 기업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일단 저는 네이버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현재 가격권역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유동성 축소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좀 더 저가 권역에서 모아서 좀 길게 보는 흐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 네이버에 대한 적정 가격대를 말씀드린다면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은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만 원 선 밑으로는 한번 반드시 빠집니다. 그럼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그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쭤봐도 돼요? 16만 원 선 밑으로 반드시 빠진다라고 호언장담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악담을 하시다니. 제가 삼성전자를 빠진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악플러들이 상당히 부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불길한 애감은 항상 적중을 하던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광고에 대한 수익이 급증을 했던 것이 올해였습니다. 올해 1분기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던 거였고, 그러나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매출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광고를 끌어오는 형태에 대한 매출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소비도 위축되는 국면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착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까지는 상당 부분 괴리가 좀 따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시기 자체가 저는 내년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연말에 대한 이벤트가 좀 더 약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시금 물타기라고 하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다면 16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건 낫겠지만 지금은 일단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에서 관망하는 전략으로 일단 두 분 다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기저효과는 내년 분명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경기 위축 국면에서도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새롭게 또 치고 올라오는 신선한 AI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구글 떨고 있는 챗 GPT 급부상. 네, 지금 오늘 제가 살펴보니까 그 AI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다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챗 GPT라고 해서 AI 챗봇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그 미국 기업인 오픈 AI가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이 챗 GPT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용화라든지 내년에 이런 AI 챗봇의 이런 실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사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성장성과 재료의 힘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신선도라고 보세요, 이화진 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제 챗 GPT가 좀 한번 봤더니 이게 11월 말부터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내용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 GPT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게 되면 말로 뭐 이하진이 누구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하진의 뭐 옛날에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이거 보면서 예전에 AI 스피커가 한창 유행했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와 완전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적인 느낌은 아니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아까 오픈 AI.com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회원 가입을 이제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는지 한번 살짝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게 구글이 긴장할 만큼에 대한 부분인가에 네. 대한 부분은 대신에 기술의 성장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측면은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에세이나 이런 뭐 소설가 같은 뭐 논문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단순하게 짧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유학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크게 부각시킬 만한 요소들인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매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좀 기대감으로 테마를 형성하긴 했잖아요. 테마의 힘도 가겠고. 네. 예전 AI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나왔지만은 실제로 실용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주가적인 측면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를 있거나 물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런 관련 업체들은 수혜를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테마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AI가 움직일 때 CES를 앞두고 또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들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챗 GPT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대화하는 보수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날씨가 어때 하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그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형태의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 챗 GPT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기가 있다, 앞으로 유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을 가르쳐줘 하면 거기에 따른 자기가 생각하는 듯한 부분으로 대화가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 자체에서 우리가 챗 GPT가 좀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봐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춰가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대신에 이제 다른 여타의 국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능력에 대한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봐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의 구글과는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좀 보고요. 일종의 테마성 재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앞서서 우리 정윤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CES 2023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요약해서 본다면 결국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내년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자동화 또는 무인화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CES 2023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맞춰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AI 관련한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VR가 걸리면서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공매도 물량에 이런 그동안 많이 올라온 데 따른 공매도 물량이 지금 급증을 하면서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건설기계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좀 낙폭을 키우면서 현대건설기계, 진성TC, DY파워도 2에서 3%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굵직한 좀 눈에 띄는 가시적인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공매도 물량에 따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급락 또 실시간 특징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좀 고가권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좀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좋다고 해서 쫓아가다가도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매물이 나오면 우리가 또 매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엔화가치 반등해서 또 그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 다음 주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OJ 사실상 금리 인상 이후에 엔화가치 강세 그러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엔화가치 수혜주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그 외에 이제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님 이쪽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물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최근에 6월 달부터 일본 관광객도 지금 명동이나 이런 강남 쪽으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 카지노 업체들이 큰 호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카지노 레저 쪽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항상 이런 환율 관련해서 엔화 같은 경우는 2015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좀 반사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기차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활성화 지연 여부가 계속 나왔다시피 그렇게 되면 도요타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침투율이 좀 낮아진다고 하게 되면 빠르게 현대 기아차가
일본 완성차 업체가 좀 늦게 치고 오는 시장을 빠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가 좀 반사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최근에 좀 경기 침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에 카지노나 이런 관련 여행주 쪽 그리고 항공주 쪽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 약세여서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사들이 일본평의 국제선 그 승객이 급증을 했던 건데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이제 우리 쪽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엔화도 조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결국에는 상대적인 측면이겠죠. 일단 중국은 아직 서서히 이제 문을 여는 시점이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아직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그나마 좀 낮다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0.5%까지 장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여행주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 이상로 대표께서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아니면 또 매매에 활용할 만한가요? 이 재료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그 엔달러 환율이 이제 130엔인데 우리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엔달러 환율이 75엔, 80엔이거든요,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엔화는 쉽게 상당히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것이 이제 120엔까지 엔달러 환율 120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120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어차피 약세 국면에 엔화는 이미 약세 국면에 들어와 있는 통화고 그럼 그것이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종목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에 영향도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일본도 대신에 이런 양적 축소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 130엔까지 오는 동안 일본이 130엔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정책적인 부분을 펼쳤지만 그 정책이 쉽게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엔화가 좀 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업종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갔을 때 일본 차와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처져 있던 부분들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워낙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신에 그런 판매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매출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엔터주들이 콘서트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엔화에 대한 부분에서 엔고 현상이 나타났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 중에 또 한 군데입니다. 맞네요. 그런 구간을 좀 감안했을 때 보면 우리가 결국 사실 이제 이런 K 콘서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중국 시장이나 또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아시아 시장이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를 많이 유지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런 엔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관심 있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엔터주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주들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주는 아직까지 여기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엔화 강세의 수혜를 플러스 알파로 받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업도 괜찮은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엔터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자동차는 최근에 엔화 강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움직이나 싶더니 크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 또 자동차주의 이런 매수 관점이 유효한가요? 우리가 이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뤘던 업체들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인데요. 그때 유일하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기간이 바로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엔화와 원화에 대한 상대적인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지금까지 엔화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격차가 지금 좀 좁혀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을 본다면 지금
당장의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지금은 저가 권역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고 그 구간임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는 이 부분 자체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 그 섹터 내에서 자동차는 긍정적인 분석해 네. 주셨어요. 자동차 저가 매수 유효하고 특히 엔터주는 또 엔화 강세의 수혜까지 기대된다. 또 관심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만나볼까요? 자, 내년입니다. 내후년이죠. 2024년 하반기부터 그 M&A 과정에서 소액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 공개 매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이런 종목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주목할 만하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정말 여기서 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력도 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일단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동안 경영권을 매각하고 나면 이제 매각한 대상했던 회사들의 주가들이 계속 빠졌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주주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좀 개선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3자가 이제 대주주가 아닌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게 됐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50% 플러스 한 주를 사는 제도를 또 개편하는 것인데 결국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30%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 주주들에 대한 20%의 지분을 이제 사는 부분인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오늘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샘이나 이제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이끄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분의 25%에서 50% 사이에 있는 특히 사모펀드에 있는 주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M&A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나 이런 관련된 주주 보호 측면에서 좀 제도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024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그런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내년에 이렇게 발빠른 M&A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휴젤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슈가 플러스 알파 측면에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상윤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기회로 엿볼 수 있다라고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면 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이제 SNK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그 공모 가격이 제가 알기로 4만 원대였는데 그때 공개 매수 가격이 3만 5천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상장 가격에도 못 미치는 공개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개 매수에 대한 제도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100%예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주주가 M&A를 통해 가지고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사실 주가를 보다 보면 대주주를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나는 그다음부터는 이 주식이 싫어졌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은 대신 주주가 바뀌면 50%는 대신 기존 주주들에 대한 물량을 사줄게. 공개 매수를 신청해 줄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주가가 지금 M&A 이후에 빠졌던 주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 장치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이 상승으로 좀 붙이기에는 이것을 호재로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일부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화진 과장님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 이슈만으로 가지고 이제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본업 자체를 보고 이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오후장의 특징주들의 진단 들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두 분께서는 오늘장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유망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마음이 통했습니다. 뉴진스의 성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하이브와 SM, 엔화같이 상승의 수혜주다. 역시 앞서서도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 두 분 다 엔터주를 꼽아 오셨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이를 쏙 빼고 하이브와 SM, 먼저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일단은 하이브는 이제 우리나라 엔터 3사 중에서도 일단 작년 올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이제 BTS가 이제 진이 이제 군대를 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뉴진스가 이제 디토라는 앨범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 큰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차트 1위에 오른 만큼 결국에는 최근 중국이 물론 한한령의 해제 기대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사실 엔터 쪽에서는 제일 큰 기대가 터지는 게 물론 6년간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물론 내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나온 이제 엔터 관련 밸류 시점에서 내년에 만약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린다라는 가정을 한다게 되면 얼마만큼 밸류를 잡을 수 있을까를 가정한다게 되면 충분히 주가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또 새로운 그룹들이 이제 엔팀이라는 이제 일본 그룹이 또 신인 그룹이 나오면서 오리콘 차트를 이제 1위로 석권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BTS가 아니라 물론 내년에도 하이브가 신인 그룹이 네 개 그룹이 또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BTS가 가졌던 실제로 BTS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죠. 빅히트 뮤직이 올해 연간 대략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예상,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진스가 대략 데뷔가 좀 늦었지만은 대략 한 100억, 200억 정도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신인 그룹 자체가 내년에 BTS 빅히트 뮤직이 했었던 레이블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내년에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여부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콘서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도 됐고 이제 중국도 서서히 차트에 진입한 만큼 하이브의 성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신곡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금 더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하이브에 대한 관심을 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일본 쪽에 국한해서 엔화 가치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SM은 뭐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기대하는 것도 내년 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뭐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엔화에 대한 부분 변화가 저는 주가에 대한 한 번 더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 연말 이제 콘서트들을 대부분 다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SM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이런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도 많이들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SM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돌 플러스라는 어플을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콘서트 티켓을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돌 플러스 어플이 지금 현재 100만 다운로드 뷰를 넘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 콘서트 자체가 우리가 형태가 없는 그냥 돈 안 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캐시커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 4분기에 대한 콘서트 매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엔데믹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구간을 좀 감안해서 보면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만 콘서트 매출이 머물렀다면 좀 더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달 6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최근에 굉장히 견주한데 여기서도 신규 매수 유효하다. SM과 하이브 또 오늘의 관심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시각 K스타 오후장의 특징적인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